네, 어제 하루 52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휴일에 검사 건수의 감소 영향으로 감염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일상 속의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예방접종만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감염병이 아니라 감기처럼 매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틀 연속은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전에는 500, 600, 700명대 후반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97명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방역 지표 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은 것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앞으로 이제 방역 관리에서 큰 위험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인 경남권 같은 경우에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83명, 그러니까 전체의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남권은 누적 확진자 수가 한 9% 정도 차지한 것에 비해서 최근에 급증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차지하는 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거의 2달 정도 가까이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25%가 넘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곳곳에 숨은 감염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이 감염되신 분을 감염시킨 사람이 누군가. 네네. 예, 그분이 이제 다른 분들을 또 우리가 모르는 N차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항체 검사를 했을 때도 한 2~3명 중에 한 분 정도만 확진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확진 판정을 안 받았는데 항체가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 확진자가 500명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500명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이 최소한 감염력을 한 일주일 정도는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증상이 없으신 감염자분이 계실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역시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감염원을 모르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어느 때보다 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증상 그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따로 또 있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확진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아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번에 본 것처럼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혼잡하게 많이 계시는 경우에는 전파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감염되셨을 때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작년 5월부터 GH형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서 사례로 봤을 때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가 전주에 방문해서 전주의 여고생과 멀리 떨어진 식당에서 멀리 떨어져서 5분 정도만 겹쳤는데도 바로 감염을 시킨다든지 또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작년 5월 클럽발 인천 감염 사례를 봤을 때 한 일주일 만에 6차, 7차 전파를 일으켜서 돌잔치에 참석하셨던 가족까지 감염시킬 정도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그런 빠른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의 감염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잡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매우 전파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택배 노조가 오늘 총파 투표를 했습니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만 이용하라 이런 아파트 주민들이 있었고 지하 주차장은 높이도 있고 차도 바꿔야 돼서 여러모로 힘들다. 그래서 그냥 지상 주차장 이용하겠다. 그런 그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택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이번 총파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으면서 빚어진 갈등으로 시작이 됐죠. 노조는 저상 차량과 손수레 등이 택배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코로나19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무증상 이야기도 해주셨고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일단 변이 감염 10명 중 4명이 또 무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진단검사 대상을 어느 정도 단위로 좀 확대해서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네, 기존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접촉이 의심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접촉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역학조사 속도보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더 빠르고 그리고 역학조사 그물망에서 벗어난 접촉자들이 항상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선이 겹치거나 의심이 되신 분들은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물론 이제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전수 검사를 뭐 일부 좀 작은 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는 집단으로는 전수 검사를 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좀 만약에 무증상 감염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그런 분들 돌보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무증상이라도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셨을 때 빨리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국내 변이 바이러스 현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울산 지역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발생 보고를 보게 되면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조사 중인 사례들도 있지만 이제 유행 종료, 그러니까 해당 접촉자분들을 자가격리해서 그분들이 2주 정도 끝나서 이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유행이 종료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제 빠져나가시는 감염자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것이 경남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전체 확진자 중에서 국내 발생은 한 13%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못 찾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든 뭐 기존의 GH형 바이러스든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은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 전파가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금 더 사적 모임을 좀 자제하시고 연기하시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료진 전문가분들 교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권하잖아요. 권고를 하잖아요. 좀 개인적인 접촉은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이들 참으신 것 같고 여행도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최근에 날씨도 좋아지면서 여행을 엄청 가시나 봐요. 제주도 굉장히 붐비다고 하고 제 지인도 주말에 강원도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도 엄청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거의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몸은 그래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모여서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또 어떤 방역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날씨가 좀 좋기 때문에 네. 동거하시는 가족끼리 가까운 야외 나들이 이런 거는 전혀 뭐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유명 관광지를 아무래도 또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모이게 되면은 전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 예. 물론 이제 야외에 계시지만 또 공용시설, 뭐 화장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특히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드시게 되면 마스크를 벗으셔야 되니까 그런 관광지에서 밀집도가 높은 환경은 얼마든지 감염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평상시에 자주 만나시는 가족끼리 좀 다니시는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백신 접종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70세에서 74세 그리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아직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많이 알려지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은 뭐 가벼운 이상 반응, 뭐 해열 진통제 한두 번 드시면 뭐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2,2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2,200만 명이 접종해서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중증 이상 반응이 우리나라에서 새로 밝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간혹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뭐 뇌출혈, 뭐 심장마비, 뭐 이런 보도들을 접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그 해외에서 수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셔도 접종으로 인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에 예. 일단 너무 그런 보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고될 만한 그런 특종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예방 접종 후에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코로나19에 걸리셨을 때 생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인도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산소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심하게 오실 수 있고 또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하시는 것이 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뭐 혈전 가능성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100만 명분의 1이라는 낮은 확률인데 반해서 또 코로나19 사망의 거의 대부분은 고령층이잖아요. 백신 접종이 참 중요할 것 같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백신 간의 어떤 좀 접종 차이가 있는가,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60세 이상부터 예.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어떤 백신 간의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통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00만 명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0.73% 정도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어서 예. 그렇게 이제 많은 물론 이제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약되는 것은 이제 지금 70세 이상은 시작됐고 다음 주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60세 이상 어르신 예약이 시작되는데 적극적으로 예약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주셔야 되겠고 예. 또 이제 백신에 대해서도 좀 서로 좀 많이 좀 궁금한 것을 편하게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백신을 맞을 거냐, 맞았냐, 맞았으니 어떠냐, 뭐 이런 그렇죠. 거라든지 정보들을 좀 많이 수집하시게 되면은 예. 좀 백신에 대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줄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백신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맞으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또 50세 이상의 어떤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백신 접종이 일부 우선 접종 대상자만 맞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노쇼 백신이라 그래서 좀 자녀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앱이 공개되면 거기에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좀 자녀 분량에 대해서도 미리 맞아두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도 그렇고 코로나19는 거의 없어지기가 힘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독감처럼 그렇게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게 많이 없어질 상황이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예방접종 효과들이 100% 내지 90% 이상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제 백신 맞으시는 경우에는 조금 항체가 떨어지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준 효과가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좀 추적 연구가 필요한데 근데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간다. 그러면 이제 1년마다 이제 부스터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항체가 남아 있으면은 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감염은 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일 것 같아서 예. 일단 우리가 뭐 독감 예방 접종 맞듯이 또 1년에 한 번씩 같이 접종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올해 같이 이제 또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같이 준수하시게 되면은 거의 독감 발생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 또 우리 국내에서도 유행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일단은 이제 매년 맞게 되든지 아니면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 또 줄어들 수가 있어서 예. 또 이제
뭐 종시까지는 아니지만 유행이 많이 유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매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처럼 진짜 매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독감이랑 같이 합쳐서 1년에 한 번만 같이 한 번 맞으면 두 개 다 해결되는 그런 방식은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4가지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계열 백신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그 뭐 구성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mRNA 백신이라는 게 있고 뭐 아디노 바이러스 벡터 뭐 구성 방식이 이렇게 있다 두 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과연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더 안전한 것인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접종이 많이 일어난 영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는 1,100만 명 중에서 0.5%, 아스트라제네카는 2,200만 명 중에 0.73%가 이상 반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과성은 환기는 되지 않은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 그러니까 약간 뭐 0.23%, 1,000명 중에 한 2명 정도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이제 파이자는 0.4%,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0.78%로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명 중에 한 3명 정도 조금 더 이상 반응을 보고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접종 맞은 대상군이 다르기 때문에 접종 대상군에 따라서 이상 반응을 보고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겠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이제 이상 반응을 호소하시는 비율이 0.1 내지 0.2%로 젊은 층보다 훨씬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0.1% 정도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mRNA 백신이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이상 반응의 차이는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mRNA 백신이 더 이제 좋은 점,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소아나 청소년 대상으로 임상 연구들이 더 먼저 진행됐고 이제 승인이 되면 실제 접종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누적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접종할 때는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이제 mRNA 백신이 우선적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높아서 젊은 층이나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mRNA 백신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아 청소년은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지 않았고 30세 이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맞히지 않고 다른 백신, mRNA 백신을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럼 30세 이상이면 아스트라제네카 전혀 맞아도 괜찮겠지? 상관없나? 이거를 전문가분이시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지가. 네, 일단은 어떤 접종의 이득과 어떤 손해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득이 이제 확실히 크지 않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기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이제 30대로 잡았고요. 지금 해외에서 이제 주로 보고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한 중증 희귀 혈전, 특이 혈전증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많이 보고가 됐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9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셨지만 특이 희귀 혈전증은 아직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서양과 동양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제 젊은 분들이 맞으시면 어떤 중증의 이상 반응 위험보다는 이제 어떤 국소 통증이라든지 어떤 발열감, 근육통, 피로감 이런 경증의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또 이제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차이가 있어서 파이자 백신은 오히려 또 2차 접종 때 그런 경증의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젊은 층이신 경우에도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 자기 순서가 오셨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든 파이자 백신이든 배정된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으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인도에 있는 한국 우리 교민들을 실은 특별기가 귀국을 했는데 인도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좀 자가격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들어오셔서 이제 PCR 검사를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음성이 나오시면은 시설 격리를 또 일주일간 하시고 거기서 또 음성이 나오시면은 그다음에 거주하시고 신고하셨던 장소에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고 또 14일째 이제 또 PCR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거기서 음성이 나와야지 이제 해제가 되시는데요. 예. 문제는 대부분 이제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생기거나 PCR 양성이 될 수 있지만 일주일 지나서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또 자가격리 기간이라고 동안에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고 예. 문제는 이제 2주가 지나서도 이제 간혹 잠복기가 끝나서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2주가 지났다고 하시더라도 좀 자기 증상을 잘 감시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하시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좀 혼잡한 데를 이용하시거나 특히 마스크를 벗는 상황은 좀 최대한 줄이셔서 나머지 3주째에도 능동 감시에 준하는 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화이자 백신 하는 게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같이 만든 백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엔테크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서. 근데 어쨌거나 지금 도쿄올림픽이 7월에 열리느냐 마느냐 일본은 그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일본에서 하루에 뭐 5, 6천 명 나오는 상황인데 화이자 쪽에서 선수단과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겠다. 지금 그렇게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치르는데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5주는 필요하겠죠. 이제 예. 3주 간격으로 2번 맞고 그다음에 2주가 지나야지 이제 최대 항체가 생기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 특히 선수들끼리 감염 위험성은 없는가 이것에 네.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좀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레슬링이나 굉장히 밀접 그러게요. 접촉이 많은 경기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감염 100% 예방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감염 전파 위험이 있을 것인가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쿄 이제 일본 지역에 지금 감염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선수들이 가서 이제 경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선수 안전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데요. 예. 물론 이제 예방 접종이 아마 가장 큰 예방 접종을 잘 맞으시면은 특히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아직 조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사에서는 6개월이 지났지만 이제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또 재감염된 사례도 있다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과학적인 데이터에 좀 기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글쎄요 이제 올림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시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던져주는 또 질문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백신 자국주의,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공평한 평화나 네. 백신 보급보다는 어떤 자국 이기주의가 좀 앞선 상황에서 올림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던져주는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